가마문이 열리자 마당에 시누이 여섯이 줄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요? 어머님께 여쭤보겠습니다만 반복하는 서생이었죠. 쌀도 혼수도 씨앗까지 다 털렸습니다. 그런데 보름달 밤 곳간에서 도둑을 붙잡은 순간이 집의 주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울던 20살 며느리가 호랑이를 길들이는 법을 배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마문이 열리던 날 연화의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충청도 청양 들판이 끝없이 펼쳐진 그 고장에 오래된 농가 한 채가 있었죠. 중매쟁이 아주머니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외아들의 효심 깊은 선비, 조용하고 단출한 집안이라고요. 연화의 어머니는 그 말을 곱씹으며 혼수를 쌓고 연화는 그 말을 믿으며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가 멈춘 건 오후볕이 한껏 기울던 무렵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연화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마당을 바라봤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여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이 아니었습니다. 병풍처럼 나란히 무려 6명이었죠. 모두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팔짱을 낀 채 연화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웃는 것도 아니고 찌푸린 것도 아닌 그 어딘가에 묘한 자리에 걸쳐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6이 모두 남편의 누이들이라는 것을요. 시집간 몸들이면서도 친정집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사람들이었죠. 명절이 아니어도 왔고 부름이 없어도 왔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가마에서 내리는 연화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시선들이 먼저 닿았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키를 보고 손을 보고 걸음걸이를 봤습니다. 누군가 낮게 한마디를 흘렸고 옆 사람이 작게 웃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연화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편은 마루 끝에 서 있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중매쟁이 말대로였죠. 다만 그 조용함이 가족을 이끄는 조용함인지 아니면 그저 말이 없는 조용함인지는 그날의 연화로선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방 안에 혼자 남겨졌을 때 연화는 무릎 위에 손을 얹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인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도 났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20살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무섭다는 말은 입 밖에 낼 수 없었고 울고 싶다는 마음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이 차가웠습니다. 마당에서 처음 6개의 눈이 자신을 향했던 그 순간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도겸이었습니다. 31살이었고 과거 시험을 준비한 지 벌써 8회째였습니다. 사랑채 한쪽에 책상을 놓고 아침이면 붓을 들고 저녁이면 책을 덮었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들은 모두 글 읽는 소리로 채워졌죠.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 방 안은 늘 고요했습니다. 처음엔 연화도 그것이 학문에 대한 진지함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선비란 그런 사람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됐습니다. 도겸은 집안일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곳간 열쇠가 어디 있는지, 장독의 된장이 얼마나 남았는지, 머슴에게 세경을 언제 줘야 하는지, 어느 것 하나 도겸의 관심 안에 없었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레 여쭤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어머님께 여쭙겠소. 처음엔 그 말이 공손하게 들렸습니다. 두 번째엔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그냥 막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살림을 넘기기는커녕
여전히 모든 것을 쥐고 있었고 도겸은 그 구조에 아무런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해 보였습니다. 누이들이 드나들기 시작한 건 혼인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하나가 오면 하나가 또 왔습니다. 올 때마다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곳간에서 쌀이 나갔습니다. 장독에서 간장이 줄었습니다. 가을에 갈무리에 둔 곶감 꾸러미가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연하는 한동안 못 본 척했습니다. 시집살이 첫 해에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이 있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저물녘 셋째 누이가 광에서 참기름 단지를 들고 나오는 걸 연하는 똑똑히 봤습니다. 여쭤보지도 않고 알리지도 않고 그냥 들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도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되도록 부드럽게 골랐습니다. 서방님, 곳간에서 물건이 자꾸 줄어드는데 한번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겸은 책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잠깐 연하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누이들이 친정 것 좀 가져가는 게 무슨 죄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도겸은 다시 책으로 눈을 내렸고 연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친정 것이라는 말이 한동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집의 곳간도 장독도 참기름 단지도 모두 친정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연하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집에서 연하의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도겸은 벽을 향해 누워 이내 잠들었습니다. 연하는 천장을 보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보다 그냥 멀다는 느낌이 먼저였습니다. 바로 옆에 사람이 누워 있는데 어쩐지 아득하게 멀었습니다. 8배 동안 과거에 붙지 못한 사람, 집안일은 어머니께 미루고 아내의 말은 흘려듣는 사람, 그것이 연하가 평생을 함께해야 할 남편이었습니다. 효심 깊은 선비라던 중매쟁이의 말이 그날 밤 처음으로 다르게 들렸습니다. 첫째 누이가 다녀간 것은 이른 봄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짐꾼이 따라붙었습니다. 연하는 마당 한편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쌀가마니 2개였습니다. 커다란 가마니 2개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당에 서서 배웅을 했고 아무도 연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이번엔 둘째 누이였습니다. 사흘을 묵고 떠나면서 부엌 찬장에서 녹그릇을 골랐습니다. 묵직한 것들이었습니다. 대접이며 제기며 손때가 탄 것들이 보자기에 쌓였습니다. 둘째 누이는 싸는 내내 말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웃으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연하는 그 옆을 지나쳤습니다. 누구도 연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장독이었습니다. 가을 초입에 왔습니다. 간장 2독과 된장 1독이었죠. 독을 옮기려면 산의 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머슴까지 불렀습니다. 연하는 그 광경을 부엌 창으로 내다봤습니다. 장독대가 비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겸에게 한 번 말했다가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는지 연하는 아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누이가 다녀간 날은 달랐습니다. 연하의 안방 반다지가 열려 있었습니다. 혼수로 가져온 비단 2필이 없었습니다. 혼인 전날 밤 어머니가 손수 접어 넣어준 것들이었습니다. 연하는 한참 반다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반다지 모서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제 비단이 없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도 크게 뜨지 않았습니다. 넷째가 혼산일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좀 내줬다. 연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물었습니다. 제 것인데 왜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내 것이 어디 있어?
이 집에 들어온 것은 다 이 집 것이지.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섯째 누이는 겨울에 왔습니다. 무명천 몇 필이 나갔습니다. 여섯째는 이듬해 봄 기름과 말린 나물 꾸러미를 가져갔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이 그렇게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티가 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티가 나지 않는다고 없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인한 지 꼭 1년이 되던 날 밤, 연하는 곳간 문을 열어봤습니다. 들어찼던 자리에 빈 공간이 더 많았습니다. 절반이 채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연하는 작은 장부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남은 것을 적었습니다. 날짜를 적고 물건을 적고 수량을 적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을 증명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록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연하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밖에선 바람소리가 낮게 울었습니다. 봄이 오면 가장 먼저 씨앗을 챙겼습니다. 농사를 짓는 집이라면 그것이 순서였습니다. 가을에 거둔 것 중에서 가장 실한 것을 골라 따로 묶어두고 겨우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이 집의 오랜 방식이었죠. 연하는 혼인 첫 해부터 그것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자 곳간으로 갔습니다. 씨앗 콩을 꺼내 봐라 상태를 확인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콩이 없었습니다. 가만히가 있어야 할 자리에 빈 바닥만 있었습니다. 연하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다시 봐도 없었습니다.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자루 뒤에 밀어둔 것인가 싶어 하나씩 들춰봤습니다.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거기 없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었습니다. 머슴에게 물었습니다. 머슴은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지난달에 넷째 아씨 가실 때 가져가셨습니다요. 연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가 드렸습니까? 마님께서 내주셨습니다요. 연하는 머슴을 더 붙들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들어가면서 발밑에 흙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았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겸은 사랑채에 있었습니다. 연하는 문 앞에 섰습니다. 서방님, 씨앗 콩이 없습니다. 넷째 누이가 가져갔다고 합니다. 도겸은 붓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봄에 콩 심을 때가 있다고 하셨겠지요. 그냥 사면 되지 않소? 사면 된다고요. 연하는 그 말을 한번 되풀이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도겸은 그제야 붓을 놓고 연하를 봤습니다.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연하는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볕은 따뜻했습니다. 씨앗 콩이 없다는 것은 올 봄 콩을 심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콩을 심지 못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줄었습니다. 거둘 것이 줄면 겨울을 나기 어려웠습니다. 그 단순한 순서가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내년엔 굶을 수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올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조용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또렷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연하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지금 남은 것들을 다시 적었습니다. 쌀이 얼마, 보리가 얼마, 무명이 얼마.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앞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처음으로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한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저 붓을 쥐고 적었습니다.
연하가 처음으로 마음을 먹은 것은 그 봄날 오후였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순간이었습니다. 씨앗콩이 사라진 그날 이후 연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곡간이었습니다. 문틀 안쪽 낮은 자리에 실을 하나 걸었습니다. 가느다란 명주실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높이였고 색도 문틀과 비슷했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서면 실이 끊어지는 자리였죠. 그리고 바닥에는 재를 얇게 뿌렸습니다. 발자국이 남는 자리였습니다. 연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덮었습니다. 연하는 잠자리에 들었다가 눈을 뜬 채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가 삐걱이는 소리였습니다.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연하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달빛 아래 검은 그림자 하나가 곡간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연하는 기다렸습니다. 곡간 문이 열렸습니다. 잠시 후 그림자가 다시 나왔습니다. 두 손에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연하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 사이를 고르게 비쳤습니다. 셋째 신우이였습니다. 자루를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그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셋째 신우이에게 빚이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얽힌 것이었고 남편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급하고 딱한 사정이었죠. 그렇다 해도 연하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늘 해오던 대로였습니다. 연하는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제 말 따르세요. 셋째 신우이는 한동안 연하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빛 아래 두 여자가 마주 선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연하의 친정은 약초를 다루는 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철마다 산에서 캔 것들로 청을 담갔습니다. 쑥청, 오미자청, 산수유청. 손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한 번 맛을 본 사람은 잊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어릴 때부터 그 곁에서 보고 자랐습니다. 비법이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손에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 집 뒤로는 산이 있었습니다. 봄이면 쑥이 올라왔고 가을이면 오미자가 붉게 익었습니다. 산수유는 해마다 풍성했습니다. 그것들은 늘 거기 있었습니다. 그냥 두면 그냥 지나갔습니다. 연하는 셋째 신우이를 먼저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게도 말을 전했습니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신우이들은 반신반의하며 왔습니다. 연하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기도 했고 얕보는 기색도 있었습니다. 훔치지 말고 팝시다. 연하는 짧게 말했습니다. 신우이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한 명이 웃었습니다. 새색시가 무슨 장사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연하는 말을 더 보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오후 청 한 단지를 내왔습니다. 오미자청이었습니다. 물에 타서 한 잔씩 돌렸습니다. 신우이들은 마지못해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셨습니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잔을 내려놓는 손이 느렸습니다. 첫째 누이가 단지를 들어 한 번 더 따랐습니다. 셋째가 색을 들여다봤습니다. 넷째는 아무 말 없이 잔을 비웠습니다. 비웃던 얼굴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빨랐습니다. 신우이들은 각자 시집간 마을로 돌아가면서 청을 들고 갔습니다.
처음엔 이웃에게 나눠줬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한 단지, 두 단지,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이 바빠졌습니다. 산에서 캐온 것들이 마당에 늘었습니다. 절구 소리가 아침부터 났습니다. 어느 날 도겸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한동안 보고 서 있더니 절구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절구꽁이를 들었습니다. 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재료를 그 앞에 밀어 놓았습니다.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자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시누이들은 부지런해졌습니다. 산에서 캐온 것들을 정성스레 손질했고 청을 담글 때는 서로 자리를 맡으려 했습니다. 팔리는 만큼 나눠 가졌고 나눠 가질수록 더 팔고 싶어 했습니다. 연하가 만들어 놓은 판이었습니다. 그것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시누이의 남편이 노름을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엔 소문으로만 들렸습니다. 다섯째가 집에 올 때마다 얼굴이 어두웠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청을 팔아 생긴 돈이 남편 손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연하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섯째의 집안일이었습니다. 연하는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이웃 마을 잔칫집에서 탈이 났습니다. 배가 아프다는 사람이 여럿 나왔습니다. 먹은 것을 캐고 보니 오미자청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연한의 청이 상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사겠다는 사람들이 발길을 끊었습니다. 연하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잔칫집에 쓰인 청의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다섯째가 납품한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창고로 갔습니다. 항아리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연하가 직접 만든 청에는 작은 표식이 있었습니다. 항아리를 빚을 때 바닥 안쪽에 눌러 새긴 것이었죠. 다섯째가 납품한 항아리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장부를 펼쳤습니다. 다섯째에게 넘어간 수량과 실제 판매된 수량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차이였습니다. 연하는 그것을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다섯째를 불렀습니다. 처음엔 모른다고 했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연하는 말없이 장부를 펼쳐 내밀었습니다. 수량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바닥의 표식 유무를 설명했습니다. 다섯째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설탕을 섞었다고 했습니다. 양을 늘리려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빚이 급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잦아들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루 위에 서였습니다. 다섯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연하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바람이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짧았습니다. 그러나 다섯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용서인지 경고인지 둘 다인지 다섯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연하도 알고 있었습니다. 명성을 되찾는 데는 2달이 걸렸습니다. 연하는 직접 잔칫집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새로 담근 청을 들고 갔습니다. 표식이 새겨진 것들이었습니다. 맛을 본 사람들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은 천천히 그러나 다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혼자 갔습니다. 잔칫집에서 탈이 난 그 마을이었습니다. 새로 담근 청 2단지를 보자기에 싸서 등에 졌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오길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길을 나섰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안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을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청을 들고 왔다고 했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가짜를 팔아놓고 무슨 낯으로 왔냐는 말이었습니다. 연하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열리는가 싶더니 물이 쏟아졌습니다. 연하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보자기가 젖었습니다. 연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도겸이었습니다. 언제 뒤따라왔는지 몰랐습니다. 숨이 차 있었습니다. 연하 곁에 서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이었습니다. 도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 아내 잘못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짧고 분명했습니다. 연하는 그 옆에서 젖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이 이렇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약초청은 관아에까지 닿았습니다. 관아 잔치에 쓰일 청을 납품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연하는 장부에 날짜를 적고 수량을 적었습니다. 시누이들은 더 이상 곡간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팔아서 나눠 가지는 것이 훨씬 나았습니다. 그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도겸은 책상 대신 마당에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청을 실어 나르는 일을 맡았습니다. 상담과 말을 트고 수량을 조율했습니다. 과거 시험 이야기는 어느 날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연하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장부를 훑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처음 적기 시작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촛불 아래 혼자였던 밤이었습니다. 연하는 마지막 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집이 빼앗기지 않는다.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